그러면 광종은 어떻게 해서 왕권을 강화시켰느냐 살펴보면요. 처음부터 광종은 바로 왕권 강화 정책을 펼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호족들 역시도 눈치가 빨라. 광종이 즉위하는 순간 광종은 해종과 정종의 사례를 봤기 때문에 분명히 왕권 강화를 위한 뭔가를 할 거야 라면서 엄청난 경계태세였거든. 광종이 이거 눈치를 까고 일단 안 죽어야 내가 뭘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호족들한테 어우, 야, 오해하지 마. 나는 형님들하고 달라. 나는 호족 편이야. 아버지가 그랬듯이 난 너희를 위해서 살 거야. 그래서 막 갑자기 선물도 퍼주고, 호족들이 원하는 대로 결혼도 하고, 막 별짓을 다 해.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니까 호족들이 뭐야? 광종은 좀 다르네. 광종은 우리 편인갑다 하고 좀 방심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이때 광종이 드디어 본격적인 개혁책을 내미니 마침 또 이 타이밍에 다른 나라에서 광종을 돕는 인재가 하나 등장해요. 이름이 쌍기라고 하는데 성이 쌍씨고 이름이 기야. 중국에서 온 사람이거든요. 중국에서 사신으로 쌍기가 왔다가 광종의 실제 뭐랄까 그런 면모들을 뭔가 왕으로서 이 사람이 단순히 호족들한테 호구처럼 지내는 게 아니라 인내심을 가지고 뭔가 큰 일을 해내려고 대비를 하는 사람이구나. 이 인간 범상치 않은 사람이구나. 지금 우리 황제는 좀 삐리한데 차라리 광종 밑에서 하는 게 내 이름을 역사에 남길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러면서 쌍기가 아예 고려인으로 귀화를 해가지고요. 광종 옆에서 돕기 시작해요. 근데 진짜로 역사에 이름이 남았죠. 그래서 광종한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하는데 중국이 워낙 황제 중심, 왕 중심의 강력한 권한을 지닌 나라다 보니까 쌍기가 아이디어를 많이 주는 거지. 근데 그러면서 이 쌍기를 비롯한 측근들이 광종한테 일단 왕권을 강화시키려면 호족의 힘을 약화시키는 게 중요한데 그렇다면 호족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안내를 해.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법이 노비안 건법이거든요. 어. 야, 보니까 광종이 그제서 한 거야. 왜 이렇게 호족이 힘이 세냐. 야, 앞에 우리 고려 통일 직전 후삼국 시대 때 호족들이 나라가 혼란한 틈을 타서 불법적으로 굉장히 많은 노비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 노비라는 게 말 그대로 호족의 말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노예잖아요. 얘네한테 농산일을 시키면 호족에게는 엄청난 경제력이 축적이 되는 거고 얘네를 군사훈련을 시키게 되면 호족의 군사력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노비야말로 호족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이다. 호족이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군사적으로 강력할 수 있는 원천이다라는 거 알아냈고요. 근데 다행히 이 노비의 대다수는 불법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광종이 만든 게 노비안 건법이에요. 그러니까 노비안이 노비 문서거든. 안자가 문서를 의미해. 그래가지고 노비들의 문서를 점검하는 거야. 그 점검을 해서 이 노비가 원래 신분이 노비가 아니라 호족이 강제적으로 불법적으로 만든 노비라면 너를 자유인으로 그러니까 평범한 평민으로 회복을 시켜주겠다라는 법이고요. 이 검사에 의해서 불법적인 방식으로 노비가 됐던 사람들 대부분이 평민이 되기도 합니다. 호족의 힘이 약해지려면 노비가 적은 게 좋잖아. 원래 노비인 애들도 은근슬쩍 많이 풀어줘요. 그러면서 호족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이 엄청나게 약화가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당연히 호족은 이 정책을 찬성할까 반대할까? 반대하겠지. 반대하고 싶은데 워낙 그동안 광종한테 얻어먹은 것도 있고 너무 이게 명분이 확실한 거야. 야, 이건 니네가 잘못한 거잖아. 불법이잖아. 명색이 내가 왕인데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는데 내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느냐. 호족들아 오해하지 말. 광종이 여기서 연기를 하는 거지. 나는 너희가 미워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왕이잖아. 왕이라면 백성을 위해 일을 해야 되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불법은 잘못한 거지 하면서 너무 확실한 그 뭐랄까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호족이 이걸 못 막아요. 그러면서 평민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고요. 네, 여러분 노비는 물건이에요. 사람 취급을 안 하거든요. 근데 얘네가 평민이 되는 순간 일반 백성이 되는 순간 얘네는 인간으로서 국가를 위해 세금을 내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수의 노비가 평민이 됐어요. 그만큼 세금을 낼 사람 수가 늘어났다는 얘기고요. 국가 재정, 왕이 일할 때 쓸만한 돈들이 엄청 많이 모인다라는 거지. 역시 이것도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족의 힘을 약화시키는 그 자체만도 이미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되는데 여기에 국가 재정까지 확보가 되니까 노비안 건법은
광종의 왕권을 크게 성장시키는 1타 2피 뭐라 해야 되니 일거양득이라고 하는 거지. 꼭 먹고 알 먹고 그러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걸 바탕으로 광종은 이제 자기 사람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역시 왕권을 강화시키려면 나 혼자 나란 일 하는 거 아니잖아. 내 편을 들 만한 똑똑한 인재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역시 이것도 쌍기가 아이디어를 줘요. 우리 중국에서는요, 마침 이미 이런 똑똑한 인재들을 선발하는 제도가 하나 있거든요. 똑똑한 애들을 심사하고 싶다. 시험 치시면 돼요. 하면서 제안한 정책. 과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드디어 시험으로 관리를 뽑는 제도, 과거제가 등장합니다. 이전까지는 주로 추천이라든가 혈통, 집안 신분에 따라서 임명한 것과 다르게 이제 시험을 친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 시험을 치면 어떤 과목을 시험 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 광종은 이 인재들이 그냥 인재가 아니고 왕에게 충성하는 인재였으면 좋겠거든. 그러니까 왕에게 충성한다라는 걸 공부하는 애들이 뽑혔으면 좋겠다는 거야. 자, 왕에게 충성을 강조해요. 그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지? 유교거든. 그래서 유교적 학문 능력을 과목 시험으로 선정해서 시험을 통해 관리를 선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즉 앞에 신라와 다르게 신분이나 이런 게 아니라 능력, 실력을 판단해서 인재를 등용을 한다라는 거야. 근데 이 능력을 갖춘 애들이 충성스러운 유교를 바탕으로 공부를 한 애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광종과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그러니까 광종에게 엄청 충성하는 모습이 있었던 거지. 심지어 자기가 능력으로 뽑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옛날 같으면 내가 집안이 별 볼 일 없어서 관리가 되는 건 꿈도 못 꿨던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합격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런 기회를 줬던 광종에게 더욱더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거고요. 많은 인재들이 뽑혀 나오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이 인재들 중에는 집안이 호족인 애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었다라는 거고요. 호족들은 투덜투덜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광종의 이러한 그 정책들이 워낙 이유가 분명하고 근거가 확실했기 때문에 역시 또 막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급격하게 나란히라는 관리 숫자가 후욱 하고 늘어나요. 그러니까 광종이 또 얘기하는 거야. 이 관리들이 늘어났으니까 이 관리들을 좀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구분할 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지? 옷. 공식적으로 관리들이 입는 옷을 좀 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를 공복제정이라고 하는데요. 공식적으로 옷을 입는 거야. 높은 관리는 무슨 옷, 낮은 관리는 무슨 옷. 근데 결국에는 이 공식적인 옷도 뭘 보면 가장 뚜렷하게 이 서열 차이가 보이느냐? 우리 지금도 1학년, 2학년, 3학년 구분하기 제일 좋은 거. 색깔이잖아, 색깔. 그래서 복색. 옷의 색깔을 확실하게 지정을 하는 거지. 그 앞에 우리가 봤었던 관등, 공복, 복색 뭐 이런 거 같다고 보시면 돼요. 삼국시대 표현만 좀 다르게 한 거야. 그래서 복색을 지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호족들의 힘이 엄청나게 꺾입니다. 호족들이 그제서야 아씨 광종 구라쟁이 하면서 이제 속았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니 광종이 처음에는 굉장히 괜찮은 놈인 줄 알았는데 이 시키가 나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을 약화시켰어. 내 아들내미 내 그 가무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냥 관리시키려고 했는데 공부 안 한 놈들은 관리 못하게 만들었어. 심지어 그렇다고 해서 그 겉으로 옷이라도 좀 간지나게 입어가지고 내 아들내미가 공부를 안 해서 저 밑에 관리라는 걸 좀 숨겨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공복제정으로 자존심까지 깎아버렸어. 누가 봐도 주변 사람이 놀린단 말이야. 에게 니네 아들 그거밖에 못했니 하면서 열받는 거야. 결국 여기에 저항하는 반란을 일으키는 호족들 혹은 공신들 앞에 이제 건국대 활약을 했던 그런 애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힘을 키웠던 광종 잔인하게 이 모두를 제거합니다. 감히 왕한테 대들어? 야, 난 형님들하고 다르거든? 하면서 다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광종식이 엄청난 피해 숙청이 이어져요. 이 광종은 자기 말을 어긴다. 가차없이 몽땅 다 제거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광종의 왕권은 압도적인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니까 광종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자기는 그냥 고려 국왕이 아니라 황제나 다름없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높이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고려를 중국과 동등한 황제 국가다라고 인식을 하면서 여기에 맞게 여러 가지 표현이나 예법 같은 걸 많이 바꿔요. 그 대표적인 예가 수도 개경의 이름을 황도, 황제가 머무는 수도야. 그래가지고
노란 복숭아 아니고 황도 뭐 이런 식으로 부른다든가 그리고 우리 황제국 하면 꼭 나오는 거 연호를 씁니다. 광덕, 중풍 등등의 자기만의 연호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이 여기까지 보면 진짜 광종의 힘이 엄청 셌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람을 죽여도 너무 많이 죽여 광종이 좀 심하게 죽이거든요. 그게 이제 보보경심녀 드라마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이중기가 으아 하면서 막 미쳐가지고 날뛰는 모습이 실제 연기가 잘 나와 있고요. 이게 너무 많이 죽이니까 광종도 약간 나중에 말기에 가면 마치 궁예처럼 조금 정신이 혼미해지는 막 나중에 가면 아들도 의심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돼요. 근데 광종이 그 과정에서 되게 나중에 약간 죄책감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것들이 있었나 봐. 그 자기 마음을 좀 위로를 받고 싶고 정신적으로 쉬고 싶은 거야. 근데 이럴 때는 무슨 종교가 되게 좋으냐? 불교거든. 부처님, 제발 절 좀 위로해 주세요. 부처님, 저의 고통을 좀 덜어주세요. 이러면서 유교는 그런 거 도움이 안 되겠죠. 그러면서 광종은 불교를 굉장히 후원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특히 균열하는 스님을 발탁을 해서 균열하는 스님이 되게 좀 훌륭한 스님이거든. 나중에 혹시 할 수 있게 되면 수업할게요. 그래서 균열을 중심으로 불교 세력을 되게 발전시키는 모습 보이게 되고요. 또한 자기가 이제 힘을 실어서 귀법사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큰 절도 지어가지고 부처님께 기도드리는 모습 보이는데요. 참고로 귀법사는 뒤에 또 다른 사건에서 출연을 하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광종이 초반에 이런 모습이 나타다가 나중에는 약간 후회를 하면서 불교를 후원하는 것까지 이런 많은 정책들을 했구나라는 걸 살펴볼 수 있고요. 자, 근데 이렇게 얘들아 보시다시피 광종이 좀 여러 가지로 피를 많이 묻혔어요. 이것 때문에 또 중간에 혼란이 한번 일어나는데